예,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편 사면된 조국 전 대표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일부터 목금토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금요일에 있으니까 이제 목토일월 이렇게 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양보 안 할 것 같았는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 양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이 일정이 잡힐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잡혀있지 않았던 날입니다. 그래서 21일에서 24일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달아서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22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 야당의 전당대회를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야당에서 보면 굉장히 큰 국민의힘에서 보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전당대회가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야당의 요청도 있었고 의장님이 중재하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희들도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민주당이 받아들일까 하는 좀 우려를 했는데 의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야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이 전당대회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전당대회 장소에 우리 당원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제의 장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축제장이 열리는 그 시간, 그때 굳이 이렇게 본회의를 열어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 하루의 가치라는 것이 야당이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는 날을 굳이 이렇게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가지고 여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일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21일에 본회의가 시작되지만 저희가 전당대회 하는 날에는 본회의가 이제 열리지 않는 것으로 해서 또 그 다음 날 아침 9시, 23일 아침 9시에 본회의가 다시 개최되면서 법안들이 계속 필리버스터가 연결되고 하루가 늦어진 25일 오전 정도에 모든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그래도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22일 본회의는 열지 않지만 당장 이제 민주당에서 내일부터 쟁점 법안들에 대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결정이 됐고 이미 필리버스터 나가서 이렇게 할 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야당이 이 강행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지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국 이것도 24시간 내에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해봐야 결국은 시간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리고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데 이 방법을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 필리버스터를 직접 작년에 제가 여름에도 저도 한 적이 있는데 8시간 정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의원들도 준비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이 그 필리버스터를 보고 또 배우고 또 어떤 게 문제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언론이 또 보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민주당이 이게 강행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각에서 좀 협치 전국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개혁 법안, 특히 국민적 동의가 높았던 농안법이라든지 이번에 들어가고 있는 방송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들을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데 모든 법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가 다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법안 하나당 24시간의 시간을 국회에서 소비하게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국회가 한 회기가 지나가면 수천 건의 법률안들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합의 안 된 법안에 대해서 24시간을 국회가 낭비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회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 운영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국민적 여론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는 법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논거는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모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도 고통스럽고요. 우리 정성국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도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보고 이제 있다 보면
의원님들 힘드세요. 사실은 뭐 10몇 시간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던 얘기들을 반복을 하게 되고 똑같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국회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1일서부터 22일 건너뛰고 25일까지 4일간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저는 가능하면 21일 날 내일 22일 전당대회도 무난하게 치르기 위해서라도 그냥 자유토론을 하시고 모두 표결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필리버스터가 그다지 생산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외에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공공기관장들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뭐 공공기관장 인사, 뭐 또 임기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 꾸준히 좀 있어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보겠습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여당이 되면 또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자 그러고 네. 이게 사실 서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누가 잘못이다 잘못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그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보면 이 계기가 아마 김영석 독립 관장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광복이 그 연합군의 뭐 승리의 선물이다 이런 뭐 형태의 발언이 좀 폭발이 된 것 같아요. 뭐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미 그 전 정부 인사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도 사실 합의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본인들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제기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당, 야당이 정말 같이 이제 우리는 서로 이게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을 함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의논을 해보자. 같이 우리가 여당, 야당이 바뀌더라도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자는 그런 공론의 장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계기를 이유로 해가지고 또 지금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몰아붙였을 때 그러면 결국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장 단지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수기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그다음 공공기관장의 임기나 감사들의 임기는 3년 내지는 2년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조화들이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효율성, 또 행정 집행력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것은 국민들의 행정 편의 그리고 안전에 상당한 위해로 좀 작용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맞춰가자라는 게 여야 모든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성구 의원님과 제 생각 다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입법이 이미 저희가 올해 정권이 바뀌기 이전에도 21대 초에도 발의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만약에 이 법이 임기를 보장하는 법으로 간다고 하면 임기가 보장되고 저희 정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뭐 저희가 임명했던 기관장들 임기를 끝낸다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손해보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들의 행정 편익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법안 중에 임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의 문제는 좀 나온 법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한 부분도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당원 명부 요청과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이 좀 확연히 갈리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저희가 지금 비상대기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당직을 중심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의원들 전체가 조를 나눠서 당사를 지키는 정도로 저희가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뭐 특검 협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당원 명부라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저희 당원 명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희 정당에서도 이 당원 명부를 함부로 다루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당원에 가입할 때 이 당원 명부 나의 정보가 지켜진다는 신뢰가 없다면 앞으로 누가 정당 가입을 하겠습니까? 지금 특검은 그 통일교 관련해서 통일교의 그런 신도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피해자의 상황이 아니라 참고인의 상황이에요. 자, 통일교 고인들이 저희 당에 입당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저희는
입당하는 토일교 교인들이 최근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면 사실상 참고인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특검이 저희와 협의라든지 또는 굉장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당원 명부를 좀 조사하겠다는 방법이 아니라 명부를 내어놓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특히 그 2023년 저희가 전당대회 할 때 그때 이제 통일교 교인들이 많이 영입됐다고 되는데 시기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입탈당한 당원 명부를 달라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 명부를 내어주는 것은 저희 당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 당이 이 당원의 이 정보를 이렇게 내어준다는 자체가 앞으로 저희 당의 활동에 있어서 너무나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또 특검이 지금 저희가 특검 출범할 때부터 그 말했거든요. 분명히 이 특검은 무리한 수사를 할 것이고 인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넓혀가면서 확대 재생산해서 저희 국민의힘을 괴멸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원 명부를 내어달라고 중앙당사를 들어온다? 어떻게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을 협조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당이 지금 굉장히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이 부분은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과 그 방식 등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과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권선동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원께서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교회에서 그분을 도왔고 지금 그분이 뭐 큰절을 하니까 큰가한장 서포터라고 하는 뭐 해서 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통일교가 권성동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통일교회 교인들을 집단으로 입당시켰다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시점인데 그 시점 동안에 당원 명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통일교회 그 명부와 이때 입탈당했던 분들의 명단을 대조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특검을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사 내에서 있는 서버 내에서 특검이 가져간 명부하고 대조해보고 몇 명인지 확인해보겠다. 그래서 실제로 입당과 탈당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겠다는 것이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는 게 결코 아닐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 민주당이 예전에 저희도 압수수색 받을 때 검찰이 가져왔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겠다는 것이지 명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응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특검의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알기로 특검에서 그날 20명의 명단, 20명을 저희들에게 예시로 보내줬다는 것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20명을 파악을 해보니까 단 한 명도 해당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또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 20명을 의미 있는 2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지 않았겠어요. 아니 아무 때나 뽑아가지고 저희 당에 넘겼겠습니까? 본인들도 실적을 내고 싶을 것인데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침탈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을 것인데 그 보내준 20명의 명단은 나름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황을 확인하고 저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20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단 한 명도 연루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특검은 또 처음부터 이 설계될 때부터 저희 국민의힘과는 전혀 협의 없이 민주당과 범야권에 있는 분들이 추천했고 대통령이 뽑은 특검이기 때문에 이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서로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또 특히 저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그런 어떤 목적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늘 저희들을 정치검찰, 뭐 윤석열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볼 수 있는 특검도 저희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신뢰하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뭐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잖아요. 오늘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움직임을 좀 저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조국 전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석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이런 발언도 내놨고요. 본인도 이제 직접 내년 6월에 나오겠다. 어디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출마의 변은 어쨌든 밝혔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조국 장관의 전 장관에 대한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국회로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자녀 입시 비리로 인해서 우리 그 어찌 보면 학생과 학부모 또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줬었어요. 특히 조국 전 장관이 그 이전에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공정과 정의를 대변하는 사람인 것처럼 늘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내로남불에 대한 지탄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리고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법원까지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는 그 법원은 뭡니까?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비판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허상을 보고 그러면 비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나오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제일 먼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야죠. 그런데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본인은 지금 굉장히 피해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뭐 영석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계엄이 났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의원들 18명이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갔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요. 계엄이 해제되고 난 새벽 1시에 국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바로 그 안에 있는 휴게실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저희 의원들 20명은 새벽 4시까지 머물렀습니다. 계엄이 완전히 해제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떠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계엄이 잘못되었고 그 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희망이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런 국민의힘의 정신을 내란 정당이라고 폄하하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모습들, 그 안에 조국 전 장관이 합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조국 전 장관이 과연 국민의힘을 그렇게까지 폄하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지금 특검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지금 책임을 추궁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대선 패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저에게 국민의힘의 영석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국민들이 그걸 조국 장관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앞서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뭐 실망할 수 있는 또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한 이제 여론조사와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연결지어서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정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참 출렁입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지지율은 아니고요. 지지율이 바뀌는 요인은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가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정성국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권에 대한 탄압 그리고 정적에 대한 제거를 위해서 본인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로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사법 권력에 의해서 많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들이 대표적인 게 울산 사건 같은 것들이 지금 최근에 전부 무죄가 되었고요. 그리고 감사원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공작들이 저는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찰 조사에 의해서 무혐의 받는 경우들이 많고 또 법원에 의해서 무혐의 받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붙들고 열심히 싸우다가 검찰로부터 무리한 기소와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조국 장관의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장관이 향후 이제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결을 걸어가겠지만 저는 국민의 기대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움직이셔야 된다. 그리고 일만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계시다면 조국 장관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 입장을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가 이 문제로 출렁이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관련돼서는 저희도 무겁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국정 운영 관련돼서 부족함이 없는지 또 저희들이 국정 운영하는 자세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너무 고압적으로 보이거나 저희들이 국민의 의사를 놓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요. 그와 맞물려서 지금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합당설이 나오고 있지만 조국 혁신당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민주당과 경쟁하거나 또 연대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랄까요?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되고 나서 여론이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까지 좀 타격이 클 거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파가 굉장히 좀 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공학적으로 합당을 나중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는 합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계산을 해오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뭐 이게 정청래 대표의 견제설이다 이런 부분까지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 이제는 사면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이 의원 말씀하신 대로 좀 받았던 약간의 동정의 여론들이 이제 많이 사라질 거예요. 왜? 이제는 형기 징역 2년에 8개월밖에 살고 나오지 않았던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은행이라든지 그런 모습에 있어서의 국민의 평가가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면되기 전에 가졌던 조국의 가치와 사면된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바라봤을 때 이 조국 전 장관을 함께 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갔을 때 우리 민주당이 유리할 것인가 또는 불리할 것인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30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끝났을 때 다음 차기 대권을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 조국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에 의지하는 것이 맞는지 최대한 자립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뭐 양당의 합당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양당의 관계 설정이라던 부분이래 굉장히 좀 이야기가 여러 나왔었는데 내부의 좀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는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뭐 그것의 시기가 무르익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 가치관을 같이 하는 정치 세력끼리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결사체이기도 합니다. 집합체로서의 정체성이 같고 그리고 결사를 할 만한 결의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합당의 주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그 시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도 내부에서 보면 합당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당내 구성원들의 입장인 것이고 국민들 전체의 여론이 어떻게 모아지느냐가 합당을 할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을지의 결정적인 판단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올 연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틀 뒤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경선 투표도 시작이 되는데요. 마지막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이제 관심사가 뭐 찬탄파의 뭐 단일화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무산이 됐고요. 현재까지의 전당대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 이미지가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50%를 넘어가느냐. 예. 50%를 넘어가게 되면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처럼 63%를 나오면 바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 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2등이 누구냐? 예. 두 번째로 올라갈 사람이 누구냐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장동혁 후보냐? 아니면 안철수 조영태 후보 중에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탄의 이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반탄 후보 두 명이 다 올라갈 것이다 예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원 투표라는 것은요. 투표 100%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에서 또 뭐냐면 지금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비율이 한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의사표현을 하는 분들은 좀 강성지지층의 의사표현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후보 강제 교체 사태 났을 때 어느 누구도 당원들이 막아줄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당원들이 막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당원들이 집단지성이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안철수 후보와 조영태 후보가 만약 단일화를 했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예. 김문수 후보를 빼고 난 나머지 후보 간의 경쟁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뭐 중요할 수 있죠. 예, 어떤 거 지금 좀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내란에 대한 반성 그리고 탄핵 반대를 했던 것에 대한 본인들의 자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후보들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길류의 극우 인사들한테 가서 면접을 봐요. 저도 정당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이렇게 유력한 정당의 지도부 후보들이 어떤 특정 개인에 가서 면접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내가 친전환길이냐 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창피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사를 바라보면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로 나오신 모든 후보들이 자성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부디 전당대회가 잘 끝나고
여야 협치 계속 주장하셨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은 다시 이 대선의 패배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과 한전이 지금 미국의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합의문을 체결을 했는데 이 합의문 내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앞으로 50년 동안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기술 사용료를 내고 또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내용을 두고 한국의 원전 주권을 내줬다는 비판도 있고 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저도 굉장히 좀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합의문을 한번 보면요. 한수원 한전이 원전을 수주할 때 1기당 약 9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물품 용역 구매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걸 웨스팅하우스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기당 기술 사용료가 약 2,400억 원. 이 조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쵸. 50년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계약할 당시, 그 당시 때 체결될 당시에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알려지다 보니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정부는 항상 성과를 내고 싶은 건 이해가 되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조급하게 좀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시기가 총선 이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조급함이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마지막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일을 담당했던 우리 그때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저는 마지막 그분들의 양심이 좀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사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무작정 이게 조급한 성과주의였다, 불공정 계약이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격을 하기보다는 좀 더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또 이런 세밀한 내용들을 좀 파악한 후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한민국은 원전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국이고요. 그런데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코 원전의 조급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선 이후에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본계약이 체결된 건 올 4월입니다. 탄핵 국면이었죠. 그 국면에 거의 기술 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시장 개척에 있어서 이건 거의 배타적 시장의 배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먼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유럽, 일본,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국들인데 이 국가들에서는 아예 저희들 시장 진출을 봉쇄당했습니다. 한 기당 기술 사용료와 그리고 기본 용역들을 저희들이 제공한다 이런 것에 대한 경제 손실도 있지만 향후 원전 사업에 저희들이 아예 진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독보적 기술을 좀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SMR 같은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 검증을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예 수출할 수 없는 이런 독소장까지 넣어놨단 말이죠. 저는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떨어지는 정치 지지도와 그리고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체코 원전의 계약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계약들을 체결한 것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료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을 버티기 위해서 결국 협상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러한 저지를 수 없는 실책, 커다란 실책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시급하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협상을 위해서 정부는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